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형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 강의가 들어가는데요. 형사소송법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게 교재를 보시면은, 자, 이제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배우면 형사소송법이 뭐냐부터 출발하죠. 자, 뭐냐? 이런 말 출발합니다. 이제 법에서는 항상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이제 법이냐, 그 부분도 출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형사소송법은 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 자, 일단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형사소송법은 뭐다? 절차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말을 쓰면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이제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형사 절차라는 걸 한번 생각하면은, 원래 소송법이라는 말은 쓰지만 사실은 이제 절차예요, 절차. 절차라는 말을 쓰는 건데, 바로 이 형사 절차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은 형사 절차가 무엇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범죄를 뭘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겠죠. 수사를 통해서 찾아서 범인을 잡고 증거들을 수집을 합니다. 자,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죠. 근데 뉴스에서 보는데 그게 뭐다? 바로 수사 절차라는 거예요. 자, 수사 절차. 그래서 수사 절차의 수사기관이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을 수사 절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뭐라죠? 범인이 맞다라고 판단되면은 이제 이런 것도 들어봤죠. 기소. 공소를 제기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기소를 해요. 자,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런 절차가 출발이 됩니다. 공판 절차라고, 재판이죠, 재판. 그래서 어떤 뭐 유명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부터 자, 재판까지 막 뉴스에 매번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재판은 뭐냐? 여기서 이제 얻어진 증거들을 토대로 이제 법원에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다투는 거예요. 얘가 범인이냐 아니냐. 난 범인이 맞다면 어느 정도 형량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죠? 재판이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되면 뭐랍니까? 자, 이제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유죄 나오면 이제 형벌이 부과가 되잖아요. 형벌이 부과가 되니까 자, 이런 것이 있죠. 감옥에 이제 가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형 집행 절차. 자, 해서 요런 절차가 있어요. 이런 절차. 그래서 요런 이 세 가지의 절차를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이게 형사 절차. 이거의 형사소송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바로 이런 흐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절차를 바로 뭐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알고요. 책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의의인데 요런 말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3단계로 형사 절차가 구성이 돼 있다. 그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의해가지고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동그라미 2번을 가볼까요? 넓은 의미 형사소송이란 범죄 수사, 범인의 검거, 그다음에 공소 제기, 공판 절차, 형의 선고와 형의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용어적으로 일단 알아주면 되고, 형사소송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의 이제 개념 정의와 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이제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왜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법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이제 사실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왜 어렵냐면은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그들만이 쓰는 언어가 있는데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사실 논리의 책이다 보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이런 말들, 그 용어의 정의를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형식적 의미라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식적으로 본다 이런 말을 쓰면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이거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명칭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명칭. 그 다음에 자, 뭔가를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명칭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다? 이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따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그대로 도입을 해서 형식적 의미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결국엔 뭡니까?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 이름을 가진 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형사소송법 내용에도요, 형사 절차와 관련이 없는 조문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형법에 관한 조문들이라고 비밀 누설죄 같은 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 그래서 이게 형사 절차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무슨 뜻이냐면 명칭과는 상관없이 자, 명칭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그래서 명칭과는 상관없이 그다음에 이제 뭐죠? 바로 형사 절차, 그러니까 형벌권 실현 절차가 규정된 법입니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들어가 있다? 이 안에 내용. 형벌권 실현 절차라는 내용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거죠. 형벌권 실현 절차라는 내용이 규정된 법.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든 상관없어요. 형사 절차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뭐가 된다? 형사소송법이라고 본다. 이것이 바로 뭐다?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학습하는 것은 이 중에 어떤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벌권 실현 절차 형사소송법 하나만 배우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관할이나 아니면 자,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배심재판이라고 해서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열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법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자, 우리의 수업 범위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은 뭐다?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구분해가지고 나와 있죠?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형법과의 관계 있는데 역시 그냥 가볍게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런 말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시고 차분히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특별히 그렇게 뭐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의외로 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들어두시고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 간단하게 쟁점 위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이런 법인데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처음에 우리 형사소송법 서론이라는 파트가 있잖아요. 여기 총설이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총설이라는 파트에서 이제 보통 시험이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나오는 테마는 이제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테마가 뭐냐? 바로 형사소송법에 뭐가 등장한다? 법원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뭐가 있다? 이제 법원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법의 연원입니다. 자,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법원이 뭐냐? 법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의 근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실적으로 개념적인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수업을 할 때 편하게 설명을 수험생 입장에서 편하게 이제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이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쓸 때 이런 말을 써요. 법원성 있다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 뭡니까? 자, 법원성도 없다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요 말이 이제 법원성 있다 없다 이걸 따지는 건데요. 자, 법원성이 있다라는 말은
자, 뭐다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어떤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법원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안 지키면 위법하다라 이 뜻이에요. 안 지키면 위법. 그래서 자, 이제 위법이니까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는 인정될지 모르겠다. 일단 뭐 그런 말이다라는 거죠. 국민 모두에게 다 효력이 없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법원성이 없다라는 뜻은 뭐냐면 자, 이제 안 지켜도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이제 설명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뜻이다. 안 지키면 위법하다. 그 다음에 법원성이 없다라는 뜻은 뭐다? 안 지켜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뭐다?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법원성이 이제 문제가 되느냐? 따져봐야 되겠죠. 일단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법률입니다. 법률. 근데 법률인데 우리 일단 국가의 법 체계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법 체계를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 체계는 피라미드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피라미드로 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 가장 꼭대기의 법이 있어요. 법 중의 법, 최고의 법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헌법이라고 부르죠.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헌법 밑에 뭐가 있어요? 이제 법률이라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법률 밑에 뭐가 있다? 명령이라는 게 있죠. 명령이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시면 뭐 대통령령, 법무부령, 그다음에 뭐 대법원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법률 밑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따져보는데요. 법 체계에서 그러면 형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 헌법 규정 준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준수해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헌법은 법원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성이 있어요. 자, 헌법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 다 위법이 됩니다. 위법이 돼요. 그다음에 법률도 당연히 뭡니까? 국가의 법 체계가 있는데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법은 지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성이 있죠. 자, 법원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자, 뭐가 있다?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 절차 법정주의. 그래서 자, 형사 절차는 어떤 거냐?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형사 절차는 어떻게 정해야 된다?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얘기하면 이제 길어지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권력 분립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이라는 거 아니면 형법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침해하는 법을 어떻게 만든다? 국회가 제정한.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것은 이제 국회가 제정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법률로. 그러니까 법률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령은 뭐예요? 법률 밑에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안 되는데 그래서 자, 명령은 원칙. 자, 법원성이 있다, 없다? 원칙, 법원성이 없다 이거죠. 원칙은 법원성이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원칙은 법원성인데 원칙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있는데 우리 헌법 108조에 가보면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송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법률에 저촉만 안 되면 소송 절차에 관한 규칙을 자기들끼리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 바로 대법원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다? 바로 대법원 규칙이라는 게 있죠. 바로 이 대법원 규칙은 헌법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법원성이 있다 없다? 법원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헌법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하죠. 형사 절차 법정주의 유일한 예외다. 자, 형사절차 법정주의 뭐다? 유일한 예외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다? 대법원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 다시 이제 정리하면 어떤 겁니까? 결국에 법원성이 있는 건 어떤 거예요? 헌법, 그다음 뭐다? 법률, 그다음 뭐다? 대법원 규칙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법원성이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외에는 법원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령에 해당하는 것들, 법원성이 없는 것들 뭐가 있냐면 바로 대통령령.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법무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 이제 2021년부터 시행되는 게 뭐죠? 사법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이제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사준칙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수사준칙이 만들어지는데 수사준칙은 뭐다?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은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설정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그 다음에 자, 이제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검찰을 통제하려고 법무부 장관이 명령 같은 거 법무부령을 막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 뭐죠? 검찰과의 관계일 뿐입니다. 일반 국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명령이니까 법원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법원 규칙하고 말은 비슷한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대법원 뭐가 있다? 예규라는 게 있어요. 예규는 재판 예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런 재판은 이런 식으로 하자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러면 법관들끼리는 의미가 있겠지만 일반 국민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예규 이런 것들은 이제 법원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오답이 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확장이냐면 자, 법률은 법원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법률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게 등장합니다. 같이 여기서. 자, 이제 뭐냐면 우리가 법원성이 문제가 되는 게 일단 판례가 하나가 있어요. 판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왜 등장하냐면 판례가 등장하는 이유는 자, 이제 비교법적으로 전 세계의 법을 좀 비교해 보면요. 크게 보면 영미법하고 대륙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미 우리 이제 대륙법계 국가인데 영미법은 좀 다르죠. 영미법은 기본적으로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영미법은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영미법을 뭐라고 하냐면 불문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륙법에 기반하고 대륙법은 다 뭐냐면 성문의 법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문법이라는 거죠. 성문법.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례의 법원성을 이제 영미법, 불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는데 대륙법계 국가는 성문법이 있다 보니까 판례법을 인정을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논의가 되는데 판례. 그럼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원성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례를 낼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기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어디? 대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도 있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례라고 하면은 대법원 판례를 얘기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를 얘기하는데 이 대법원 판례는 전형적인 판례예요. 전형적인 판례니까 이 부분은 법원성이 있다 없다? 법원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생길지 모르지만 다 요것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다. 그래서 법원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헌법재판소는 뭐 때문에 만든 거냐면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어떤 법이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면 헌법 질서 수호 차원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 법의 효력을 부정시키겠죠. 그게 뭐다? 판례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위헌결정.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게 있겠죠. 위헌 결정이나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은 결국에 위헌 결정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면 법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판례가 법 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법원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법률의 효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성을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자, 법은 보통 우리가 국가 질서 내에서 이제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데, 근데 뭐냐면 국제 질서에서도 법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국제 질서에서 만들어지는 법이 뭐예요? 조약이죠, 조약. 그래서 조약을 놓고 보니까 조약도요, 이제 성질이 나눠져요. 조약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 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약이 있어요. 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약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 있습니다. 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도 있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느냐? 그냥 실무적인 기술적인 조약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쉬운 예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비자 면제 협정. 그러니까 장관들이 가가지고 어떤 비자 면제나,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나라에 큰 행사가 있으니까 외국 관광객 많이 몰려오라고 비자를 면제하는 협정 같은 걸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국회의 동의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국회의 동의를 안 받으니까 어떤 효력이 생기냐면, 이건 무슨 효력이다? 명령 효력입니다. 명령은 법원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거하고 똑같다. 법원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약이 있습니다. 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약은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게 소파, 바로 한미 행정협정이라는 게 있죠. 한미 행정협정. 그 다음에 자, 외국인 범죄인 인도자. 범죄인 인도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약이에요. 근데 그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어떻게 돼 있다? 법을 만드는 절차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동의했다라는 얘기는 국내 법으로 인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슨 효력이 생긴다? 법률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 법률의 효력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법원성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성 있는 거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 뭐죠? 대법원 규칙,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위헌 결정과 헌법 불합치 결정, 법원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죠?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 이런 것들까지가 법원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켜야 돼요. 무조건 안 지키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 것들은 이제 안 지켜도 자기 내부에서는 문제가 될지 몰라요. 징계 같은 걸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 절차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시험은 이제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요겁니다. 다음 중 헌법에 규정된 거 안 된 거,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면은 형사소송법에 법원이 되는 헌법 규정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이런 걸 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쭉 나오는데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외워야 되느냐? 물론 외우면 좋죠. 근데 외우지 않았다라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기출문제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제가 이제 수업을 딱 이제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토대로 교재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번 읽어보고 이해가 됐다고 판단했을 때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 규정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를 파악하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의 법원까지를 이제 보셨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가 있냐면 법원 다음에 바로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총론적인 얘기인데요.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바로 형사소송법에 뭐가 있다? 적용 범위.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형사소송법에 뭐가 있다? 적용범위라는 게 있죠. 적용범위.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은 이제 어떻게, 어디에다가 적용하느냐. 우리가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면 세 가지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지는데, 자, 일단 형사소송법은 법이니까 어디에 적용될 것인가. 첫 번째 뭐가 등장합니까? 이제 장소적 적용 범위가 있죠. 장소적,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이제 인적 적용 범위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자, 시간적 적용 범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이라는 게 이제 한번 적용이 되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가 이런 논의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는데, 자, 그러면 일단 법 어디서 적용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당연히 우리 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빼고 장소적 적용 범위에서 이제 예외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국제법적인 룰인데 치해법권 지역이죠. 자, 치해법권 지역 별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분들은 이걸 싫어하는데 판례는 써요. 그래서 치해법권 지역인데 이게 어디다? 주한 외국 대사관입니다. 자, 주한 외국 대사관은 자국 영토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따지는데, 근데 이제 이걸 보실 때 주한 외국 대사관이잖아요. 대사관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뭡니까? 외국에 또 영사관 같은 거 있겠죠? 영사관은 치해법권적이 아닙니다. 이런 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민의 어떤 그 안전이나 이런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다? 치해법권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적 적용 범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장소적 적용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합니다. 국적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다? 예외가 중요한 거죠.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한번 쭉 이제 보시면은 자, 뭐다? 국내법상 예외가 있죠. 국내법상 예외. 그다음 또 뭐가 있다? 자, 국제법상 예외도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씁시다. 국제법상을 좀 위에다 쓰는 게 좋겠네요. 예외가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자, 국내법상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국제적인 룰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국제법상 예외가 되느냐 했더니 자, 누가 있어요? 자, 외국의 국가 원수 있죠. 자, 외국의 국가 원수가 우리나라 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잡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혼자 보통 안 와요. 가족들도 같이 오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나라만 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뭐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 자,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국제법상 예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신임받은 뭐다? 외교사죠. 이런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대사예요, 대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그래서 여기를 좀 잘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에서 우리가 수험생 입장이니까 어디서 오답이 나오는지를 잘 보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국내법상 예외, 요게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 여긴 누가 있냐면 바로 대통령이 있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통령은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봤잖아요. 자,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 말로 하면 뭐죠?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탄핵당했죠. 그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직에서는 처벌을 못 하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개로 나눠지죠. 자, 불체포 특권과 그다음 뭐가 있어요? 면책 특권이 있다. 이것도 이제 말로 하면 자, 불체포 특권은 뭐예요? 이제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다, 구금되지 않는다, 구금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면책 특권은 뭡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자,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적 적용 범위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자, 시간적 적용 범위는 이제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정이 되고 나서 자, 어떻게 된다? 법은 제정 시부터 폐지 시까지예요. 자, 이때까지 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법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바뀌어도 지금까지 재판했던 건 다 유효하고 그다음에 뭐다? 이후부터 뭐다?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니까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역 적용 범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시고요.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법원과 적용 범위를 봤는데 간단하게 했다라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했어요. 법원과 적용 범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여기에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